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 떠 있을 때 먹는 게 좋다. 해가 져 있는 시간 동안은 안 먹는 게 좋다. 12시간, 12시간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이렇게 굶는 시간을 만들어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아까 전에 이제 건강한 삶을 지키는데 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소식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이 아침은 소식이 아니라 그냥 안 먹을 수도 있죠. 막 바빠서 안 먹기도 하고 그냥 아침에 뭐가 잘 안 들어가잖아요. 점심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 결국 저녁과 심지어 야식인 건데, 야식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몇 시 이후에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아요? 음식을 먹는 시간과 관련돼서 연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숭이는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가지고 이제 뇌를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뭐 분석한 연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에, 그러니까 사람 뇌나 원숭이 뇌나 결국에 펄스처럼, 이게 펄스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밤낮을 인지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어떤 내 몸에 있는, 내 머리에 있는 시계가 실은 나의 대사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먹을 거면 우리는 이제 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해 떠 있을 때 먹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해가 져 있는 시간 동안은 안 먹는 게 좋다.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12시간, 12시간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많이 하죠. 간헐적 단식하죠. 근데 12시간 동안은 해 떠 있는 시간은 먹고 해 진 시간 동안은 먹지 않고, 그게 보통은 저녁 8시에 아침 8시까지 이제 안 먹고 자면 쉬운 간헐적 단식. 네, 그렇죠. 그리고 뭐 16에 8도 있고요. 뭐 5일 먹고 이틀 굶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주일에 하루 단식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간헐적 단식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굶는 시간을 만들어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만성질환이 개선되는 효과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일단은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비만에도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일단은 칼로리 섭취가 좀 줄죠. 그러니까 칼로리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매개 변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마 전에 재작년이었나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는 굉장히 좋은 잡지에 간헐적 단식에 비만 예방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연구 결과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군을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칼로리를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지만 그 효과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살이 빠지는 그 직전에 있는 결과는 뭐냐면 먹는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일 건데, 그게 당연히 중요한 매개 변수인 건데, 문제는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고 관찰군,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은 대조군, 관찰군에도 똑같이 칼로리를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이랑 맞추도록 이제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체중 감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나오는 것인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연구 결과는 오히려 거꾸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의 굉장히 중요한 매개 변수가 결국에는 먹는 양이 줄어드는,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저는 3차원 절식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야식을 자연스럽게 안 먹으려면 저녁 식사 후에 배가 안 고파야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배가 안 고프려면 저녁 식사가 정갈해야 됩니다.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많거나, 또는 뭐 정말 가짜 칼로리로 구성되어 있는 가공식품 위주다. 염증을 만드는 기름이다. 그러면 9시가 돼서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급하다고 대충 빵으로 때우거나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9시에 배가 고프고, 9시에 배가 고프면 또 당연히 그 이후에 활동 안 하고 잘 건데 또 과잉의 에너지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일단 괜찮아야 됩니다. 근데 저녁이 괜찮으려면 점심이 괜찮아야 됩니다. 점심이 괜찮으려면 아침이 괜찮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첫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아침을 정말 최악으로 먹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유에다가 시리얼 말아서 먹거나, 아니면 식빵에 잼 발라 먹거나, 또는 거기다가 오렌지 주스 원샷하거나. 그러니까 아침부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 8시에 아침을 그렇게 혈당 스파이크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일단 10시, 11시 되면 되게 배고프죠. 그러면 점심을 또 허겁지겁 많이 먹을 가능성이 올라가고, 또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먹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아침에 액상과당을 들이부으면, 만약에 오렌지 주스 같은 걸 들이부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제 과당은 안 좋은 지방 3군데를 자극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간에서 지방간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이 안 좋은 지방 삼총사는 렙틴이 나와도, 내가 점심 때 많은 음식을 먹어서 렙틴이 나온다 하더라도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점심을 더 과식할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침에 무언가 포만감을 만들지만 단순당과 정제국물은 없는 스타일로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샐러드와 약간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제가 좀 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어느 정도 되고 건강을 다 망치는 최악의 물 마시는 습관은 어떤 걸까요? 물도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물을 3리터 이상 뭐 마시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뭐 식사 중에 물을 마시는 거는 뭐 건강에 되게 안 좋다든가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있단 말이죠. 맞아요. 이런 도시 전설을 깨부수는 것만 해도 네. 제가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시작하신 정의원의 네. 조성노가 지금 이제 하단 배너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정말 도시 전설이 많고 이 도시 전설을 통해서 또 유튜브 비디오 찍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뭐물 많이 먹어라. 근데 실은 하루에 2리터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물이 좀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채로 숨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내가 모르는 채로 하루에 소모되는 수분이 한 1리터가 됩니다. 엄청 많네요. 거기다가 소변이 아, 소변 빼고 1리터? 네, 거기다가 소변이 한 500 정도에서 1리터 정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리터의 물이 필요하다는 게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총 수분량이 한 2리터 정도가 되어야 소변을 1리터 정도 생성할 수 있다는 거고 소변을 500 이하로 생성하게 되면 콩팥 입장에서는 핍뇨라 그래요. 핍뇨. 소변량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콩팥도 무리가 가죠. 최대 농축을 해야 되는 거고 탈수가 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하가 되면 정말 탈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변이 맑게 적정 농도로 1리터 정도 나오게 만들면서 내가 모르게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유지가 되려면 토탈 수분량 2리터가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식사로 먹는 수분 양이 또 있단 말이에요. 채소도 다 수분이고 과일도 수분이고 밥에도 수분이 많아요. 밥이 120g 건조 중량 곡물에다가 보통 밥을 지으면 한 200에서 220g 정도의 밥이 돼요. 그러면 100은 100cc 정도는 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먹는 수분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 맹물을 먹어줘야 되냐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사실 맹물 거의 안 먹어도 음식만 섭취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리터 정도 섭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맹물을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마시네요. 네, 많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침에도 두유 먹고 또 커피도 중간에 마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과일 채소도 먹고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물을 뭐 많이 먹을 필요는 그렇게 없는 것 같고 저녁에는 좀 간혹씩 또 맥주 한잔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소변 농도 측정을 해보면 정상이 나옵니다. 물 많이 안 먹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그러니까 2리터를 물을 더 먹는다 그러면 하루에 인풋, 그러니까 수분 인풋이 한 3,50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소변이 많이 나오겠죠. 콩팥은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소변량을 조절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물을 별로 안 먹어도 알아서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을 농축을 시킵니다. 이 농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꽤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의 삼투압의 한 4배 내지는 최대한 4.5배 정도까지 농축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소변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또 묽어질 수 있느냐 일반적인 피의 한 4분의 1 이하까지도 굉장히 묽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콩팥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물은 신장내과적 관점에서 물론 제가 신장내과 의사는 아니지만 신장요로학을 배우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목마르면 먹으면 됩니다. 그럼 충분하다. 네. 그래도 아침에 물 한 잔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먹습니다. 물을 한 잔 원샷하면은 약간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실제로 이제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혹시 아침에 드실 때 시원한 물 드세요? 뭐 음량탕 뭐 이런 거 드세요? 아니면 따뜻하게 드세요? 저는 찬물을 먹습니다. 근데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노인에서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가 실은 물을 이렇게 빠르게 먹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각성 효과를 저는 노리고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먹습니다. 뭐 그런 건 있는데 음량탕. 네. 미지근한 물 있잖아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네. 역시나 약간 뭐 도시전설 같은 것이죠. 근데 물론 상온의 물을 먹으면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뭐 미지근한 물과 시원한 물 그거는 논문에 이런 게 없나요?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찬물을 빠르게 원샷하면 일단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있는데 그 온도가 몇 도부터 그러면 되게 찬 거냐 뭐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문헌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뭐 37도의 물을 먹으면 그것이 더 몸에 좋다.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인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한 70kg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200ml 정도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소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세 이제 우리 체온에 맞춰질
맞춰지게 됩니다. 위 안에서 금세 다 체온에 맞춰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온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우리가 마셔봤자 뭐 한 번에 뭐 1리터 마실 것도 아니고 네. 뭐 한 번에 300ml 정도 마실 텐데 네. 그게 몸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되게 미량이니까 네. 차가운 물이든 뭐 미지근한 물이든 큰 차이는 날 확률이 적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도시 전설일 가능성이 높고요. 하여튼 뭐 양은 그래서 물의 양 2리터를 내가 물을 먹겠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원래 우리한테 필요한 수분이 한 2리터 정도 된다 해서 이제 와전된 거기 때문에 하여튼 맹물을 2리터를 들고 다니시면서 드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너무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젊은 성인 건강한 분들은 많은 양의 소변을 보실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뭐 5천, 6천 이렇게 먹어버리면 원샷을 하면 그때는 이제 전해질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뇌 부종이 생기면서 수분 중독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특히 외부 활동을 특히 뭐 외부에서 뭐 주차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저처럼 뭐 정말 저는 오후 2시에도 10km 이상 뛸 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뛴다거나 아니면 요새 뭐 쿠팡 같은 어떤 유통, 물류 이런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땀이 많이 납니다. 이제 이럴 때는 그래서 식염 전해질이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소금과 함께 조금 더 가능하다고 하면 사실은 칼륨, 포타슘이죠. 칼륨과 마그네슘도 충분히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제로 이온 음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로 음료를 달리기 후에 먹을 때가 있고 제로 음료랑 물을 섞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식염을 조금 넣어서 저는 좀 땀에 소금 농도가 좀 진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제 소금 농도를 높여서 전해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외부 활동할 때는 너무 맹물만 많이 마시다 보면은 이제 소금 수치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유익하겠습니다. 드실 때는 선크림 바르고 드시겠네요? 선크림 바르려고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모자도 쓰려고 노력합니다. 뭐 나시 같은 거 입으면 팔에 더 바르나요, 선크림은? 원래는 티스푼 법칙이라 그래서 얼굴에 한 티스푼, 팔에 한 티스푼 뭐 이렇게 많이 발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외부 활동을 또 많이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뛰어봐야 뭐 한두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얼굴에 열심히 바르고요. 바르고 남는 거 그냥 팔에 살짝 바르고 이제 많은데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노출된 데는 다 꼼꼼히 원래는 잘 바르시는 게 맞습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경우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좀 자기 전에 그냥 덜 마시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특히 이제 남성분들 60대 되시고 여성분들은 50대 중반 넘어가면 이 야뇨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한테 야뇨 때문에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고요. 특히 이제 비뇨의학과에서 검사했는데 전립선 정상이다. 그 다음에 방광 기능에도 문제가 없다고 들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소변을 너무 보러 간다. 어떻게 해달라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야뇨는 정말 단순히 전립선만의 변수가 아니고 전립선, 그다음 방광, 그다음에 나의 전반적인 근육 상태, 다리 근육, 그다음에 나의 심혈관계 건강 상태, 그다음에 내가 먹은 수분의 총량과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나의 또 뇌 기능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함수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리 근육도 빠지죠. 사람의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빠지게 되면 낮에 피가 다리에 몰립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암로디핀 이런 노바스크라는 상품명으로 나오는 혈압약이 있는데 이런 혈압약은 또 특히 이렇게 다리 부종을 심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혈압약을 이렇게 다리가 붓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다리가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은 낮에 많이 붓는데 이렇게 부어있던 것이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잘 때 위로 올라오면 내 몸에 목에 있는 경동맥동이라는 구조물이 내 몸에 물이 많은지 적은지를 판별을 합니다. 낮에는 이제 물이 밑에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내 몸에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도 또 많이 마시죠. 근데 자려고 누우면 이제 그 물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경동맥동에서는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라 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뇨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게 돼서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결국에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려고 누워서 눈 감고 자면은 한두 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소변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빠른 분들은 뭐 30분마다 이제 밤 11시 반, 12시, 1시 이렇게 소변 보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일단은 첫 번째 다리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아리 근육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 그리고 또 하나가 골반저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방광의 예민성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반저 근육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그냥 방광을 눌러주는 힘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방광의 예민성이 증가되는데 그래서 코어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특히 케겔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또 방광의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코어 운동 중에 특히 브릿지 운동을 50대부터 열심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운동만 하고도 운동을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 실제 야뇨가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기 전에 약간 누워서 스트레칭하면서 이완을 하면서 충분히 소변을 보시고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 서너 시간 동안은 수분 섭취를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고, 또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심장질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저녁에는 이뇨제를 조금 덜 드시고 이뇨제를 앞쪽 아침약으로 몰아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소변을 주간에 많이 보시는 쪽으로 좀 이제 그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상식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뭐 낮에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하지 않는다, 이뇨 효과가 있는 차를 먹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녁에 술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고요. 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광약을 바로 써볼 수도 있지만 이제 방광약 말고도요, 사실은 비교적 젊은 노인, 그러니까 60대 또는 70대 초반까지, 70대 초반까지는 항이뇨 호르몬을 약으로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소량 사용해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수면이 잘 되지 않으면서 예민성 때문에 사실은 소변을 봐보면은 뭐 100cc, 200cc밖에 못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변이 자꾸 마려워서 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내 몸에서의 멜라토닌 분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멜라토닌을 보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실 수 있는 멜라토닌 말고요, 지속방출형 멜라토닌을 이용해서 수면을 좀 더 깊게 만들어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야뇨가 좋아진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 보시는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울이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수면이 얕다 또는 자꾸 깬다. 근데 그 깨면서 같이 방광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방광의 예민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약들 중에 또 우울증 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우울제를 맞는 거를 잘 써보시면 방광의 예민성이 또 좋아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을 보시는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과 상의해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같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야뇨가 좋아지면서 또 수면이 깊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울감도 좋아지고 또 인지기능도 좋아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의 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뇨의 문제를 그저 그냥 이제 방광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고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같이 겹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조성도 식사법에 보면 이런 이미지가 하나 같이 이제 나오는데, 포스트 같은 건데, 조성노와 식사법, 조성노와 식계명인데, 첫 번째가 흰쌀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기, 이미지 뜨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붉은 고기 덜 먹기, 세 번째 견과류 매일 한 줌 먹기, 네 번째 베리류 과일 좀 더 먹기, 다섯 번째가 올리브 오일로 요리하기, 여섯 번째가 영양제보다 과일 채소 먹기, 일곱 번째가 식사 후 걷거나 집안일하기, 이건 이제 혈당 스파이크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겠죠. 여덟 번째가 금연 절주하기, 아홉 번째가 매일 회복 수면 취하기, 열 번째가 항상 중용을 지키기인데, 갑자기 이제 건강과는 조금 생뚱맞은 항목이 있잖아요. 중용을 지키기, 뭔가 현대사회의 많은 분들에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마지막으로? 투자에도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중용이죠. 무리하면 안 되고, 레버리지도 조심해야 되고, 종목도 너무 치우치는 게 좋지가 않고, 섹터도 그렇고요. 건강도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시는 것들인 지식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또 과도하게 무리해서 하다가는 독이 될 수도 있고, 항상 제가 김작가 TV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대개는 본인들한테 가장 취약한 부분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과락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또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중간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년내과 의사를 하면서 중용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 습관이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습관들이 있는데, 이 습관들이 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왼쪽으로 요만큼만 벗어나도 이게 50년을 가면 저렇게 갑니다. 오른쪽으로 간 게 50년을 가면 저렇게 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격이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결과를 봅니다. 저는 그 결과로 허리 MRI 사진을 보게 되고, 아니면 그 결과로 대사적으로 고장나 있는 몸을 보게 되고, 그 결과로 또 어떻게 굉장히 화병이 심해졌거나, 어떤 집착이 있으시거나 여러 가지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나에게 부족한 거는 조금 더 하고, 과한 거는 조금 줄이고, 또 내가 너무 집착하는 거는 조금 놓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성노화 식사법이나 이런 책들을 만들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어보시고, 또는 인터넷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보시고, 정말 예를 들어서 렌틸만 먹어야 되냐, 고기는 안 먹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정말 그러면 블루베리만 먹고 살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항상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도 전체적으로 균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중용이 무너져 있는 특정 영역 때문에 이제 노년이 되면서 그 문제가 이제 과도하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하시고
때로는 적당히 치팅도 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생활 습관의 장기 이평선을 그 지점을 오늘 말씀드렸던 또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저속 노화가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거기에 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닻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왼쪽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 좀 갈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는 내가 생각하는 목표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마 정의용 교수님이 2023년부터 네. 유튜브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신 것 같은데, 정의용 교수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좋은 콘텐츠 덕분에 대한민국의 이제 나이가 조금은 더 저속노화, 조금은 더 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개인적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중용과 함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것과 노쇠를 치료하는 게 다를 수가 있고 암을 예방하는 식사와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드셔주셔야 하시는 오히려 나를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식사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상태가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에 존재하는 어떤 단편적인 지식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좀 무리해서 또는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지 않은 어떤 생활 습관들 따라 하지 마시고 본인한테 체질에 맞고 생애주기에 맞는 노력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다면 정의용 교수님의 저속노화 식사법 요책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 하루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정의용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